안녕하십니까. 요즘에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. 원래는 저희가 한 주에 이 촬영을 하나씩 하는데 6일날 발표된 거죠. 분양가 상한제 서울 27개 동 분양가 상한제 정부 표현으로 하면 핀셋 타켓으로 핀셋으로 규제를 한다라는 것이 발표가 됐기에 또 이런 촬영을 하게 됐습니다. 시의성에 맞춰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요. 내용이 좀 있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. 오늘 제목은 분양가 상한제가 몰고 올 충격적인 결과라는 타이틀을 가지고 곽창석 대표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. 여러 차례 이 분양가 상한제 문제는 우리 곽 대표님하고 저하고 나눈 내용 중에서 곽 대표님이 여러 차례 언급을 하셨던 부분인데 아마 종합판이 될 것 같습니다. 그리고 청약 조정 대상 지역 일부 해제가 됐고 하여튼 내용은 그 정도이고요. 네, 오늘도 저희에게 좋은 정보와 지식을 주실 분은 주식회사 도시아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. 안녕하십니까 대표님? 예, 안녕하세요. 예. 이 얘기 나왔을 때부터 다뤘던 내용이니까 특별하게 더 추가될 건 없는데 이제 27개 동 이렇게 정해졌고 강북에도 마용성이라 일컬어진 지역들 몇 군데 이렇게 27개 동을 동 단위로 타켓으로 이렇게 핀셋으로 규제를 한다는 의미로 했고요. 자, 김현미 장관이 한 내용을 먼저 제가 모두에 좀 읽고서 하겠습니다. 6일날 KBS에서 나와서 한 얘기입니다. 집값 안정의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. 이 마지막이라는 말을 이렇게 쓰면 안 될 텐데 하여튼 마지막 퍼즐을 맞췄다. 재건축 단지 분양가 안정을 해서 언제든지 또 다시 집값이 오르면 2차로 지정하겠다. 그 다음에 주택 공급에 대해서는 2007년 분양가 상한제 시행 이후 2008년 금융위기를 제외하고는 공급이 줄어든 적이 한 번도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KBS 공영방송에 나와서 했습니다. 이 내용도 곽 대표님하고 이야기 나눠보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곽 대표님 시작해 주시죠. 이 분양가 상한제 내용은 우리가 이전에도 작년 8월경에 한번 이슈가 돼서 본 적이 있습니다. 근데 이제 그때는 구체적인 내용이 어떻게 나올지 몰랐기 때문에 자세한 언급을 안 하고 그렇죠. 사실 이제 구체안은 나오기는 했는데 주요 내용이 이제 핀셋 규제죠. 예, 핀셋 규제. 근데 그리고 이제 택지비 또 건축비 또 가산비 해가지고 거기 맞춰서 아주 이제 촘촘하게 타이트하게 분양가를 규제하겠다는 이런 내용인데요. 서울의 27개 동을 우선 지정했지만 추후에 또 시장 교란 행위가 일어나고 집값이 뛰면은 언제든지 또 추가 지정할 수 있다. 내년 4월까지 재건축은 유예 기간을 준 거죠. 입주자 모집 공고를 해야지 분양가 상한제를 피할 수 있다. 이런 내용. 처분 누가 받은 재건축 단지에 대해서는 내년 4월까지 유예 기간을 준 거고요. 근데 하여튼 상당히 충격적인 결과를 낳을 걸로 저는 예측을 합니다. 분양가 상한제라는 게 공급을 규제하는 대책의 일환인데 이런 공급 규제책은 당장의 어떤 효과를 발생시키기보다는 한 2년 반이나 3년 후에 아주 훨씬 더 큰 영향을 시장에 미치게 되거든요. 그러니까 입주 시점 됐을 그 무렵이죠. 네. 그래서 이제 분양가 상한제를 해서 이제 공급을 못하게 되거나 아니면은 또 아주 품질이 낮은 저품질의 아파트가 공급이 되겠죠. 이런 것들은 시차를 두고 3년 정도 시차를 두고 아주 굉장히 큰 전세난을 불러오는 경향들이 있었어요. 과거에 보면은 전두환 정부 시기죠. 1983년도부터 분양가 상한제를 시행을 했는데 그 후에 한 86년 한 3년 후쯤에 86년 말경부터 전세가가 뛰기 시작해서 91년도까지 거의 수도권 아파트 전세가를 한 100% 이상 올리고 끝난 적이 있거든요. 그래서 지금 이런 대책을 내놓으면은 각 분야별로 시장 참여자별로 다른 반응들을 나타낼 거예요. 가장 크게 우선 타격을 받을 때들은 건설업체를 포함해서 개발 주체들은 지금 거의 패닉 상태라고 봐야 됩니다. 특히 이 시장이라는 거는
예측 가능성이 있어야 되는데 차라리 일괄 규제를 했으면은 거기에 맞는 적당한 또 대응 방안 이런 걸 만들어서 시장에 예. 적응할 수 있을 텐데. 그거는 또 두려운 거겠죠. 현재 경기로 봤을 때는. 예, 그러니까 이제 핀셋 규제를 한다는 게 오히려 더 예측 가능성을 더 없애놓은 거죠. 그렇죠. 또 지정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. 예, 뭐 어떤 지역의 땅을 사서 또는 뭐 재건축 지역이 사업을 추진해서 분양을 하려고 하는데 또 핀셋 규제를 해서 막 공급하기 직전에 분양가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해버리는 그런 일이 발생되면 정말 더 큰 문제거든요. 그래서 이 핀셋 규제가 오히려 시장을 훨씬 더 교란시키는 규제라고 볼 수 있고요. 그래서 이제 공급 베이스 쪽에서는 이제 이런 아파트보다는 예. 다른 방향으로 생존 전략을 모색할 것 같아요. 예. 어쨌든 뭐 해산물을 닫을 수 없으니까 이제 주택 시장보다는 주택 이외의 건설 분야 쪽으로 많이 진출하려고 할 거고요. 예. 그 뭐 예컨대 주택을 대체할 수 있는 뭐 오피스텔이라든가 예. 또는 심지어는 이 지식산업센터 같은 것들도 뭐 이렇게 간접적으로 주거가 가능한 모델 이런 것도 만들어요. 있죠. 예. 그 안에 공동 숙소를 넣을 수 있으니까 뭐 예. 적지만. 그렇죠. 또는 뭐 콘도미니엄이라든가 뭐 가족 호텔이라든가 이런 쪽, 또 사업 승인을 받지 않는 형태로 네. 29가구 이하 이제 주택 개발이라든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이제 또 뭐 아파텔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2007년 5년 그때 한참 유행했던 아파텔이. 예, 그런 식으로 모색을 할 거고 또 뭐 해외 진출도 모색을 할 거고요. 또 주택이 아닌 분야 쪽으로 많이 옮겨갈 것 같아요. 예. 또 수요 측면에서 보면은 일단 청약 가점이 어느 정도 되는 무주택자들은 일단 뭐 분양가 상한제를 하면 워낙 로또. 로또 시장이 예. 열리는 거죠. 그러면 그 로또를 맞을 수가 있는데 집을 사는 순간 로또 당첨 가능성이 거의 제로로 바뀝니다. 그렇죠. 그러니까 이제 집을 안 살려고 하겠죠. 대기 수요가 되고 그게 전세값을 자극해서. 네, 단기적으로도 전세가를 자극할 거고요. 네. 또 장기적으로는 그 뭐 분양가 상한제 아니더라도 HUG 보증 문제가 있기 때문에 네. 사실 그 주택 공급하기가 어렵습니다. 지금 그 전에도 몇 번 얘기해 주셨는데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이미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거의 실시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? 가격 통제를 지금 고가 분양은 이제 그거의 5에서 10%가 더 낮아지는 게 분양가 상한제다 이제 이렇게 지금 매체에서 나오고 있잖아요. 예, 그렇죠. 현재도 주변 시세보다 비싸면은 뭐 분양 보증을 안 해주겠다고. 그러니까요. 하니까요. 안 해주고 있고요. 예. 예, 그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그러니까요. 시행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도 더 낮춰주겠다고 하니까 그래서 이제 단기적으로뿐만 아니라 장기적으로도 이 전세난이 심각해질 수 있는 문제가 생기고요. 뭐 이건 여담이지만은 그렇지만은 지금 이제 강남권 재건축 일반 분양을 노리는 분들이 예. 사실 청약 당첨되려면 아마 수백 대 1, 어쩌면은 뭐 수천 대 1의 경쟁을 뚫어야 될지. 그게 가점이 이제 점점 높아질 테고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이 정부에서 주거정책 로드맵을 만들면서 신혼부부나 집 없는 사람을 타겟을 한다고 했는데 실질적인 수혜는 그 파트에 돌아가지 않을 확률이 더 커지는 거죠. 그렇죠. 이제 당첨 가능한 가점을 가진 분들은 어쨌든 그 집을 살 자금이 없는 그렇죠. 분들이죠. 예. 그러면은 뭐 불법도 행행할 수 있고요. 또 아마 이거는 그냥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본다면 우리 계획을 할 수 있잖아요. 예. 당첨 계획 같은 게 생기지 않을까. 그 사금융 계 얘기하시는 거죠? 그렇죠. 예. 이제 가점 높은 사람이 계주가 되고 아. 그래서 이제 같이 돈 모아가지고 일종의 펀딩이네요. 그렇죠. 사금융 펀딩으로 예. 해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수 있고 아니면 또 돈 있는 사람이 돈 대주고 하는 이런 불법적인 그렇죠. 형태들도 많이 나타날 수 그게 뭐 통장 지금 사고 파는 거 다른 게 뭐가 있겠어요, 그죠? 지금 그렇죠. 규제하는 거하고. 그러니까 이렇게 자꾸 규제를 하면은 오히려 이게 투기의 원상이 맞습니다. 될 수 있다는 겁니다. 또 재건축 조합 입장에서는 사실상 그냥 돈을 뺏어가는 거나 마찬가지거든요. 그럼요. 일반 분양가를 얼마든지 높일 수 있는데 그걸 못 높이게 한다는 건 조합은 추가 분담금 상승으로 나타나는 거죠. 그렇죠. 이렇게 되면 뭐
이미 뭐 반포 어떤 단지에서는 뭐 원베일이라고 합니까? 거기서는 예, 원대. 아니 뭐 펀드에다 통 매각을 하겠다. 그것도 이번에 무산된 거 아니에요? 분양가 상한제. 정부에 반대하니까 아마 소송으로 진행이 될 것 같은데 뭐 다른 조합들도 비슷한 여건일 것 같아요. 어쨌든 시간을 벌려고 들 것 같아요. 왜냐면 바로 뺏어가는 거니까 돈을 뺏기는 거니까요. 지금 아까 곽 대표님 얘기하셨던 공급적인 측면에 오늘 뭐 매체 어디에 불마고 자료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중에 한 자료가 건설산업연구원에서 나온 자료가 서울 신규 주택 비율이 이제 공급이 감소된 적이 없다 이런 게 나오니까 이제 반대 얘기가 나왔겠죠. 신규 주택 비율 준공후 5년 이내 아파트들은 2016년에 그 비율이 14.9%였는데 현재 분상 시행되기 전 지금 상태에서 2020년에 12.6%로 준다. 그러니까 공급이 이제 주니까 입주 물량이 당연히 신규 주택이 줄겠죠. 과거에 이제 분상제를 다시 시행을 했던 게 2007년도인데요. 예. 그때하고 조금 다른 것 같아요. 그때는 유예 기간을 줬었죠. 그렇죠. 2년. 2005년도에 입법 예고를 하고 예. 실제 시행은 2007년도까지 그 사업 승인을 득한 곳에 대해서는 시행을 유예시켜 줬거든요. 예. 그래서 이제 그 후에 2007년도까지 막 그 밀어내기 그렇죠. 할 시간이 한 2년여가 있었어요. 막 쏟아낼 시간을 준 거죠, 정부에서. 근데 이번에는 그때 이제 분양가 상한제 시행 관련 법안을 개정을 안 하고 남겨뒀다가 이번에는 그냥 뭐 법안 개정도 없이 바로 뭐 일시에 시행하는 거기 때문에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. 핀셋 규제하는 지역 이외의 지역들, 이외의 동에서는 빨리 지으라는 신호 아니냐 이런 해석을 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렇죠. 그게 사업이라는 게 뭐 이제 시작하면은 뭐 다음 달에 물량이 나오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준비 기간이 1년, 2년 시간이 걸립니다. 그럼요. 이 사업이. 그러면 막상 그때 가서 분양하려고 할 때 뭐 또 핀셋 규제로 상한제 지역으로 지정돼 버리면은 정말 그거는 엄청난 손실이 나기 때문에 이거는 추진할 수가 없는. 근데 이거는 제가 이렇게 봐도 그 형평성 문제란 측면이 분명히 나올 것 같아요. 물론 이제 요건이 물가 상승률보다 뭐 2배 이상 높거나 이런 정량적인 측면이 있지만 주거시장 전반을 고려한다 이런 내용을 넣었었잖아요. 이번에 발표하면서. 근데 보면 그 저기 어디야 강북에 길동이 들어가고 강동이죠. 강동에 길동도 들어가고 둔촌도 들어가고 뭐 이렇게 들어가고 실제 광명이나 목동이나 뭐 과천이나는 또 다 빠진 거죠. 뭐 특정 지역을 나쁘다 좋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이 형평성 문제가 대체로 보니까 뭐 재건축이 예정된 지역만 중심으로 뽑은 것 같고요. 뭐 이렇게 핀셋 규제에 들어간 동이 오히려 이제 집값 뛰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들도 있고 또 거기 못 들어가는데 우리는 왜 안 넣어주냐 이런 소리까지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건 큰 의미는 없다고 봐요. 어차피 지금 지정했지만 뭐 앞으로 지금 지정 안 됐다 하더라도 앞으로 안 된다는 보장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어떤 생각의 차이인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모든 거를 통제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정부의 제가 볼 때는 오만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. 그렇죠. 제가 이번 정권 시작되면서 부동산에 대한 평론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. 아마 몸통이 꼬리를 흔드는 게 아니고 꼬리가 몸통을 흔드는 형국이 될 거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주택 시장도 분명히 그 시장 중에 하나거든요. 그러면 시장 기능이 주가 돼야 돼요. 그게 몸통이고 규제는 필요한 최소한에 그쳐야지 되는 건데 지금 보면은 거꾸로 돼 있어요. 규제가 우선이고 규제가 몸통이고 시장 기능은 이제 뭐 조금뿐이 안 되게 이렇게 만들어 놨거든요. 그래서 사실은 꼬리에 해당하는 규제가 시장 전체를 흔들어 버리는 이런 식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이게 엄청난 부작용을 몰고 올 겁니다. 저는 이거 정말 뭐 단언컨대 이런 얘기를 잘 하면 안 되는데 단언컨대 이 전부 엇박자예요. 뭐 대통령께서 나와서 정시를 확대한다, 공교육을 한다, 뭐 이런 얘기를 또 발표하면 강남 수요가 그러면 뭐 강남이 오를 수밖에 없는 거 아니에요? 그냥 자꾸 정책들을 이렇게 엇나간 정책들을 자꾸 내놓는다고 한다면 정말 이 백년지 대계 정책이 교육하고 주거라고 하는데
100년이 아니고 지금 17번 나왔습니다. 현 정부 들어서요. 그것도 규제 일변도 딱 하나 공급이 3기 신도시 얘기 빼고는 16번이 전부 다 규제 정책이었죠. 그렇습니다. 그래서 이렇게 규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분상제가 또 뭐 집값을 잡을 수 있느냐, 그건 아니라고 봐요. 이제 뭐 분양가가 높아지면 그 높아진 분양가 때문에 집값이 뛰니까 네. 특히 이제 고가 분양을 할 수 있는 지역의 분양가를 통제하면 집값의 안정을 갖고 올 수 있지 않느냐, 그렇게 생각하고서 이제 이런 정책. 그 단지만 안정화시키는 거죠. 그런데 사실 분양가가 낮아지면 차라리 분양가가 높아지면 미분양이라도 날 수 있는데 예. 분양가가 낮아지면 당연히 경쟁률이 기하급수적으로 그렇죠, 올라가게 그렇죠, 되죠. 그렇죠. 그러면 이런 뭐 수백 대 1, 수천 대 1 경쟁률이 있으면은 그게 사실상 분양가는 안 높였지만은 실질적인 거기서 떨어진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. 예. 뭐 수백 명, 수천 명, 수만 명이 나오면은 그분들이 또 다시 대기 매수가 되기 때문에 그게 가격을 잡는 게 아니거든요, 결국은. 그래서 결국은 그런 분들은 집을 살 능력이 되는데 안 사니까 그런 분들이 또 전세를 살게 되고 전세가를 올리게 되고 또 시간이 지나면 공급이 안 돼서 집이 부족해지고 그럼 전세가가 뛰고 전세가가 점점 폭등하고 결국은 우리가 원래 원하던 거는 품질 좋은 주택을 싸게 사는 게 목표여야 되는데 그렇죠. 그게 아니고 품질이 나쁜 주택을 비싸게 사는 결과를 낳는다는 거예요. 제가 오늘 제목을 뭐 충격적인 결과라고 말씀드렸는데 그걸 밝혀드리자면은 이거는 제 예상입니다. 한 앞으로 4년 후에 결과가 나오겠지만은 향후 4년간 제 예측으로는 서울 수도권의 저가 전세는 100% 이상 뛸 거라고 봅니다. 와. 이런 식으로 가면 그렇게 될 수뿐이 없어요. 3기 신도시가 만약에 제대로 진행이 안 되면 100% 이상도 갈 수 있다고 봅니다. 지금 이 정책을 이대로 가면 안 됩니다. 지금은 공급이 될 수 있는 그 베이스를 만들어 줘야 되는데 지금 뭐 아시다시피 2018년, 19년 상반기까지 이제 물량 구간을 지나왔어요. 그렇죠. 입주 물량이 많아서 어느 정도 전세가 안정된 기간이었는데 그것은 2015년, 16년도에 규제를 풀어서 공급이 됐기 때문에 그렇죠, 지금까지 그렇죠. 전세가 안정될 수 있었던 거예요. 지금 시점이 뭐냐면은 이제는 적정 수요에 비해서도 입주 물량이 줄어드는 구간에 진입을 했어요. 그래서 올해 지금 뭐 그 8월 말 이후에 보면은 여기저기 막 전세가 오르고 있잖아요. 이런 상황에서 이런 공급 규제를 강하게 할 경우에는 아주 그 엄청난 전세 대란의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해야 됩니다. 곽 대표님, 제가 그 기센 부동산 진행을 13년도부터 했잖아요. 제가 지금 기억나는 게 그때 전세가가 뭐 60 몇 개월 상승한다 계속 상승을 했었잖아요. 그게 이제 바로 그 11년, 12년 그 미분양 났던 물량 일부 소진되면서 공급이 많이 줄었었잖아요. 그러게 그때 제가 계속 말씀드렸던 거는 이제 이명박 정부 시절에 그 보금자리 주택 정책 때문에 또 민간 시장이 죽어서 공급 부족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런 게 이제 전세난으로 되다가 이제 그 후에 이제 박근혜 정부에서 규제를 풀어서 14년, 15년, 16년에 많이 공급이 되니까 사실 17, 18, 19 상반기까지 전세난이 안 일어나고 안정됐던 거예요. 맞아요. 근데 지금 저도 기억나요. 2017년 이후에 다시 여러 가지 양도세 규제 또 뭐 대출 규제 뭐 종부세 규제 지금 이제 분양가 상한까지 이렇게 규제를 계속 하게 되면은 그때보다 또 훨씬 더 심각한 그 전세난 임대난의 쓰나미를 몰고 올 수 있다는 겁니다. 이미 시작되고 있어요. 제가 정확히 기억납니다. 그때 MC를 볼 때인데 그때 그 주산영, 관산연 뭐 어디 뭐 곽 대표님은 뭐 제일 먼저 얘기하셨고 이 전세가 상승이 언제까지 계속될까 뭐 몇 개월 연속 상승 이런 얘기가 있었던 바로 결과치가 나왔던 이유가 11년, 12년도에 공급이 안 된 결과치 이렇게 나왔다가 그죠? 그다음에 14년 말부터 15년부터 공급이 막 과다 공급이다 난리를 치면서 18년, 19년 공급이 되면서 전세시장이 안정이 된 거잖아요. 그게 바로 주거복지 로드맵 아니에요? 안정적인 주택시장. 그렇죠. 그러니까 그게 전세가 됐든 자가가 됐든 시장이 교란이 없이
뭐 자연스럽게 전세를 살면서 돈을 모은 사람은 집을 또 좋은 집으로 옮기고 싶은 거고 이게 순기능 아닙니까? 그래서 이제 원칙은 시장의 기능에 맡겨야 되는데 네. 지금 이제 원칙이 바뀌고 있는 거죠. 규제가 원칙이 되는 거죠. 곽 대표님, 그러면 저희도 오늘 저거 내용이 좀 짜증나는 내용 갖고 했는데 분양가 상한제가 몰고 올 충격적인 결과하고 제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제가 1 번호까지 외칠 테니까 단답형으로 몇 개 생각나는 걸 얘기해 주십시오. 아까 전세가 상승은 하나 나왔으니까 그거 포함해서요. 예, 하여튼 결과는 네. 지금 말씀드리는 건 과정이고 네. 결과는 한 두 개예요. 자, 2019년 11월 6일 발표된 서울 27개동 분양가 상한제. 분양가 상한제가 몰고 올 충격적인 결과 1. 전세가 100% 폭등, 전세가 100% 폭등. 두 번째 충격적인 결과 2. 매매가 폭등. 뭐 더 이상 얘기가 폭등이네요, 다. 예, 그렇습니다. 해서는 안 될 걸 하고 있어요. 여기 아마 내년에 또 전월세 상한제까지 하면은 그 시점을 더 앞당길 거예요. 그렇죠, 전세가 그렇죠. 뛰는 시점을. 참 걱정입니다. 정책이 정말 무섭습니다. 이 정부 실기하는 정책 자체가 백년지대계는 고사하고 그분들이 그토록 그분들을 위해서 한다는 주거복지 로드맵을 이런 식으로 만들어서 점적 진입장벽이 높은 시장으로 만든다는 거를 혹시 당신들은 알고 계신지 잘 모르겠습니다. 자, 오늘 분양가 상한제가 몰고 올 충격적인 결과라는 거 두 가지입니다. 아주 심플하고 아주 셉니다. 전세가 폭등, 매매가 폭등이랍니다. 3, 4년 뒤면 이 결과치 저희 유튜브 그때까지 찍을 테니까요. 다시 확인하겠습니다. 근데 과정에서 뻔히 보이지 않습니까? 자, 시청자 여러분의 좋아요와 구독이 저희 곽창석 대표님과 제가 좋은 컨텐츠를 만드는 힘이 될 수 있습니다. 자, 곽 대표님 오늘도 좋은 정보 감사드립니다.